자, 그러면 이제 입법위의 시대로 넘어갈게요. 자, 입법위에는 1791년 헌법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요. 선거 당시에 재헌의 경력,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었던 그 국민의회를 이제 의회를 그 예선 위원들을 다 제어하고 따로 이제 새로운 신진 위원들을 이제 통해서 선발했죠. 그래서 크게 이제 자코뱅파, 평원파, 페이앙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파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세력은 평원파예요. 중도파죠. 그래도 이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코뱅파가 주도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자코뱅 중에 지도등파에 속하는 이 브리수가 평원파를 포섭해서 이 공화파가 의회 주도를 했다. 아직까지 입법의회 단계에서는 자코뱅 안에 국민공회 때 자코뱅과 지도등파가 같이 있었던 시기예요. 자, 입법의회 당시에는 혁명 전쟁이 이제 반발하죠. 그래서 그 당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혁명 프랑스를 분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필립치 선언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개전과 동시에 패배를 하죠. 프랑스가 패배를 해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군과 함께. 자, 이때 이제 입법위에서는 지방에 의용군 소집을 이제 요구를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프랑스인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패배에 의해서 프랑스가 위기에 처했다는 그 인식 자체가 프랑스인들의 어떤 민족의식을 자극을 하게 되고요. 지방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의용군이 조직이 되죠. 파리에 집결하게 돼요. 자, 그 의용군들이 프랑스군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연합군과 싸우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예전에 군대 왕조 시대 군대는 이렇게 프랑스 국민의 중심은 국민군이 아니었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되게 그 용병들이 많았죠. 용병들, 직업군인들. 그러다 보니까 왕조에 고용된 용병과 직업군인가, 그 다음에 프랑스군은 이에 비해서 국민군으로 구성된 거야. 자발적으로 이제 모집한. 그래갖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프랑스군은 국민군이기 때문에 시민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어떤 전투 경력이 없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패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전투 경력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군을 격파하고요. 나가서 유럽에 있었던 여러 왕조 군대를 격파해요. 그리고 나중에 나폴레옹도 이렇게 징집이나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집한 의용군을 가지고 이제 유럽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후에 다른 나라도 이렇게 징병이나 의용군으로 구성된 군대가 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나폴레옹이나 프랑스 군대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자, 하여튼 이때 프랑스 군이 불렸던 군가가 뭐냐면 라마르쉐이주라는 군가예요. 이 라마르쉐이주. 라마르쉐이주는 프랑스 국가로 유명하죠. 프랑스 국가. 네, 원래는 군가였지만 이게 프랑스 국가가 돼요. 뭐 대충 노래 가사가 돼요. 나가자 조국의 아들딸이여 영광이 날이 왔도다. 폭군의 견원이 맞서서 피 묻은 전쟁이 깃발려라. 우리 강토에 울려 퍼지는 포악한 적군의 함성을 들어 적들은 우리의 아내와 사랑하는 이의 그 목을 조로 다가오겠다. 무기를 들어라 시민 동지여. 그대 부대에 앞장서라. 뭐 대충 이런 건데 좀 약간 뭐냐면 섬뜩하죠. 가사 내용이. 그렇지만 지금 이제 프랑스 국가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예. 더 듣고 싶지만 일단은 지금 진도에 나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듣고 이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외부의 위기에 빠지니까 민중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그 당시 루이 16세가 있었는데 투르이궁에 그래서 투르이궁에 몰려가서 국왕에게 전쟁 촉구 압력을 이제 가할 의도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지도동파가 원래는 좀 진보파에 속하는데 민중들의 이런 봉기를 보고 좀 뜨끔했어. 그래서 보수파로 이제 박격이 돌아서는 계기가 됐고요. 곧 이어서 이제 일어난 것이 8월 폭동이죠. 어떤 책에는 이 8월 폭동이라고 하지 않고 이 8월 혁명이라고 하는데, 자, 민중들은 트로이공을 장악하고 스위스 출신의 친위대 용병들을 얘기해요. 용병들. 그 용병들을 6천 명 정도 학살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민중들이 그렇게 이제 8월 폭동이 일어났던 이유는 혁명을 유지한 것도 있겠지만 뭐 그다음 경제적 문제도 있었어요. 아시나의 집회 하락이라든지 식량 부족 같은 거 경제적 위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고, 거기다 앙내자라는 그 정치 집단이 선동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프랑스 혁명 당시 급진적 사회주의 세력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자코벤 클럽이나 코르드리아 클럽 같이 그 일정한 정치 결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되게 독립적인 분산된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되게 이들이 이제 주장한 내용을 보면 그 투기를 이제 반대하고요. 그리고 가격 통제, 곡물 징발, 빈민에 의한 정부 지원 등을 주장을 해요. 자, 이런 세력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죠, 같이. 그리고 혁명 부르주아의 전위 세력들과 민중 운동이 결합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민중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쌍키르트라고 해요. 예, 쌍키르트. 그러면 이 쌍키르트 계층이 어떤 계층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세력이기 때문에. 자, 잠깐 이제 심화 교재 볼게요. 서브노트에도 있긴 있는데 심화 교재가 좀 잘 돼 있어갖고 내용을 볼게요. 이걸 좀 지울게요. 제가 이거 지금 세 번째 녹음 중이에요. 예, 그 녹음이 좀 실패해가지고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쌍키르트는 왜 쌍키르트냐, 이거 말의 어원을 보면 대개에 보면 귀족들은 뭐가 있냐면 키로트라는 게 있어요. 이 키로트라는 건 뭐냐면 그 밑에 밑단을 받쳐주고 이제 오므려주는 그런 그 뭐냐면 깎아주고 있는 그 옷이거든요. 그래갖고 보통 여기 보시면 여기 키르트가 있어갖고 밑단이 내려가는 걸 박아줘요. 이렇게 예, 키르트가 있죠. 근데 보통 민중들은 이 키르트가 없어. 그래서 키르트가 없다 해가지고 뭐냐면 쌍키르트, 그 밑단을 모아주는 그런 이제 그 장치가 없죠. 이렇게 옷매세 그 뭐라고 할까요? 옷을 이제 꽉 조여주는 그런 이제 기단을 꽉 조여주는 그런 키르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쌍키르트는 보통 소생산자 평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뭐 단일화 계층이냐? 대개 보면 소생산자가 많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다양한 다양한 계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주아 세력도 있고 귀족 계급도 있어. 그래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쌍키르트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들이 쌍키르트가 된 거야. 그래서 다인한 계층이 아니라 정치적 의식된 이런 그 집단이다. 그래서 정치적 개념으로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자기가 강남에서도 나는 저쪽 그 김어준이나 그런 사람들 말에 동감해준다. 그럼 강남 좌파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야. 예. 그리고 이제 이들의 경제관은 평등주의야.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소유와 자본의 집중을 반대해.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고루고루 잘 사는 사회를 원해요. 그래서 양극화되는 그런 사회를 반대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영국에 무슨 혁명이 있었죠? 산업혁명이 있었죠. 산업혁명 결과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걸 이제 이 평등주의를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소유와 자본의 집중을 반대하면서 소유의 양극화를 반대했던 세력들이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국민공예 정책에도 나오고요. 그다음 국민공예에서 공포했던 인권선언 안에도 그런 이념들이 잘 발휘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직접민주 정치를 강조했다. 그래서 국민의회 당시에 대의제에 가까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주권이 아니라 토론의 공개성, 견해의 통일성, 민중투사의 자발성 등등 자신이 직접 의회 외에도 여러 다양한 통로, 정치 클럽이라든지 언론활동 이걸 통해서 자신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인민주권 개념에 적극적으로
뭐냐면 인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민공예는 이런 상케르트 세력들과 그 다음에 의식화된 소부르주아 색들, 로베스피에르나 당통이나 마라나 뭐 이런 색들이 결합돼가지고 만들었던 거야. 예,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8월 혁명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합격자 서브 노트들 이제 들어와서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8월 폭동 이후, 8월 혁명 이후에 왕권이 전지되고요. 새로 모여있던 국민공예 소집이 결정되죠. 그래서 입법위는 왕권이 전지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 국민공예 소집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 부유한 부르주아 지배가 무너지고 소시민층, 그러니까 쌍키르트 계층이 주도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데 9월 학살이 일어나. 그 당시 이제 민중들은 감옥소를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감옥소에 있었던 여러 귀족들이나 정치범을 잡아다가 대량 학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9월 학살 때 많은 사람이 죽어. 그 중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억울하다고 해서 귀족이라고 해서 죽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정치범이 아닌데도 단순히 같이 있다고 감옥소에 있다고 해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하여튼 그때 반혁명 분자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공예를 이제 볼게요. 국민공예. 자, 국민공예는 그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뭐에 입각한 통치를 하냐면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해요. 그래서 국민의회와 좀 다른 성격의 의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에 비해서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고요. 경제적으로 항해평등을 해요. 평등으로. 자, 항해평등이라는 건 이 서강에 있는 내용인데요. 긍정한 소유에 입각한 평등사상.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국가가 복지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 부를 나눠줘야 돼. 이거는 누구의 이념이 반영됐냐면 아까쯤에 얘기했던 쌍키르트 이념이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앞에 있던 국민의회와 좀 비교해서 보세요. 자, 국민공예 때는 이제 왕정이 폐지되고 1공화정이 수입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공예 의회 구성들을 보면요. 크게 이제 750석 중에 평원파가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중도파죠. 온건파고, 공화파가 실제 주도했다. 공화파 내부에는 지도등파, 뭐 자코뱅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때 국민공예는 이제 그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루이 16세를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갈라져서 이제 파가 갈라져요. 그래서 자코뱅파 안에서 지도등파가 나가고 자코뱅파가 또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위의 구성도를 좀 잠깐 볼게요. 이게 그 여기에서 요 말로만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원노트라고 해가지고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자칠판 기능이 있어갖고 앞으로 이제 칠판을 사용할 때는 여기를 이용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의 구성도를 이제 보면요. 자, 여기 보면 맨 밑에 이제 앉았던 사람들이 평원파라는 세력들이야. 예. 요들이 되게 보면 평원파들이야. 이 평원파 중에 상당수가 어떤 세력들이냐면 예, 이들이 지도등파야. 전룡등파, 온건파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꼭대기에 앉았던 계층들이 대부분 자코뱅들이라고 하는 패턴인데 자코뱅, 아이고. 자, 자코뱅파들인데
자코뱅도 크게 이제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대충 나눠보면 요쪽에 좀 약간 우파 세력도 있어. 그래서 이 우파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여기 우파 세력들이 당통파, 네, 당통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또 좀 가격파가 있어요. 좌파 세력들. 그래서 좌파 세력들이 저 엘베르드 이제 중심으로 이제 묻혀 있는 세력들이죠. 그래갖고 이제 엘베르는 누구와 또 연결되냐면 아까 지명한 것처럼 쌍키르트 계층과 연결되어 있는 세력들이야. 그리고 이제 우파와 좌파 중에 좀 더 이제 중간에 있는 세력들이 무슨 파냐면 산악파야. 왜 이들이 산악파냐? 이들이 이제 산악파인 이유가 있어. 이들이 제일 뭐냐면 의회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산악파라고 하는데, 자, 이 산악파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노벤스 피에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노벤스 피에드가 나중에 공포 정치를 이끌었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국민공회 초창기 때는 요 세력들 같이 이제 뭐냐면 포용해서 했어요. 근데 시간이 되면서 이 지도동파를 이제 수청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니까 당통파 우파를 쳐다고 엘베르파를 수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쌍키트 계층과 연결이 끊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산악파 중심의 이제 공포 정치가 시작되는데, 나중에 이제 테로미드 반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테로미드 반동은 어떤 세력들이 주로 이제 일어나냐면 요 평원파 세력들과 그 다음에 그 자코뱅 세력 중에서도 좀 당통에 가까운 세력들 있죠. 우파 세력들. 이들이 이제 뭐냐면 결합해가지고 뭐냐면 일어나죠. 그래서 테로민도도 반동이 일어나요. 테로민도 반동이 일어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총질연구가 만들어지죠. 네. 대충 이렇게 한번 그다음 국민공회의 어떤 정치 지형을 한번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럼 다시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서, 자, 거기 밑에 보면 지도동파하고 자코뱅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전 시간에 이제 잠깐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대내의 비상 상태를 좀 볼게요. 루이 16세를 처형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제1차 대불 동맹이 결성이 돼요. 대불 동맹은 이제 거의 7번에 8번에 걸쳐서 형성이 됐는데, 국민공회 때 최초의 제1차 대불 동맹이 이제 결성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프랑스가 패배를 하게 되죠. 패배를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발미 전투에서 크게 이기긴 하지만 하여튼 초창기 때는 패배를 하게 된다라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발미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마프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해요. 프랑스군이. 그래서 이제 그 저지대 지역, 오늘 네덜란드 일대와 나일강 자한 지역을 점령을 하고 등등 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때 이제 루이 16세 처형 문제를 둘러싸고 지도동파와 자코뱅파의 대립이 격렬하게 일어나요. 네, 격렬하게. 자, 그리고 이제 지도동파는 이제 루이 16세 살려놓자. 이제 자코뱅을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 교전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다 경제적 위기로 아까 얘기한 알랭이제 세력들이 또 중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반혁명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때 30명이 넘는 사람들 징집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 보수 지역이었던 방댕 지역, 되게 이제 지도등파에 있는 세력들인데 요 지역에서 반혁명 반란을 일어나죠. 요 방댕 지역에 이제 반란을 진압했던 사람이 누구냐? 청년 나폴레옹이에요. 요번에 이제 나왔던 토전사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좀 봐주시고요. 자, 그래도 이제 국민공회는 이런 이제 반혁명 세력들을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지방에 이제 순찰위원회를 파견하고 공안위원회, 보안위원회, 뭐 형량재판소를 이제 설치를 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게 되죠. 요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나중에 공포정치의 어떤 주요 기구들이 돼요. 공안위원회, 보안위원회, 뭐 형량재판소가. 그래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심화규칙 535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이 공포정책 국내기구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주도기관이 공안위원회와 혁명위원회야.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보면요. 공포정책 배경이에요. 그 물가가 폭등하고요. 가격파가 확산되고 징집 결정에 대한 반발. 그래서 방대 지역에서 이제 폭등이 일어나죠. 지방 불안 등등.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창기 때는 전쟁에 패배를 했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등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지도동파 수청 및 왕과 왕비의 수청을 계기로 해갖고 자코뱅당이 이제 주도권을 장악해요. 그리고 이런 이 혁명이와 공안위를 구성하고 그 뭐냐면 그 지방을 이제 중앙이 지방을 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중앙 집권의 도구로 이런 도구들을 이제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이어법을 이제 공포해서 혁명 절차를 감소를 하죠. 그래서 한번 접한 단심을 해가지고 그냥 이게 반혁명 분자다 생각하면 그 옆에 보시면 단두대가 있죠. 기요티라고. 기요티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학자 이름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뭐냐면 고통 없이 죽게 만들까? 그걸 연구하다가 만들었던 게 단두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목이 잘리는 그 형벌을 받은 사람은 귀족들이었대요. 그리고 주로 이제 교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평민들인데 이제 혁명이 시작되면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어떻게 평등해야겠죠. 그래서 상향 평등하게 된 거지. 귀족들 죽는 방식으로 참수형을 당하는 이런 형벌을 하게 되고 참수형에서 사람들을 생각해서 만들어준 거, 고통을 좀 덜하게 준 것이 기요티였다, 단두대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 공안위와 혁명위원회 공포정치의 어떤 주요 기구가 되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제 자코뱅 중심의 이제 국민공예 주도를 볼게요. 여기에서는 원래 초창기 국민공예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러 파들로 구성됐다고 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코뱅이 그걸 주도를 하게 돼요. 그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이 당시 이제 그 국민공예안에서 민중폭동이 일어나. 그래갖고 이제 물가고에 허덕였던 파리 민중들이 그 앙리제와 자코뱅의 선동을 받아서 5월 30일 국민공예를 공격해요. 5월 습격 사건이었는데 이때 국민공예는 그 자코뱅 외에도 뭐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아까 언급했던 그 평원파라든지 그 다음에 지도동파라든지 등등. 자, 그래서 이제 국민방위대에 포위된 이 국민방위대는 이제 상키르트 계층에 의해서 구성된 그 군대죠. 혁명군이라고 또 하죠. 포위된 국민공예는 그 당시 그 국민방위대 요구를 받아들여서 자코뱅이 요구를 받아서 지도동파를 이제 대규모 숙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코뱅이 국민공예를 주도를 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93년 헌법이 공포되죠. 자, 93년 헌법은 뭐와 비교해서 보시려면 91년 헌법과 비교해서 보셔야 돼. 91년 헌법. 그리고 나중에 총재정부에서 만들어진 95년 헌법과 또 비교해서 보세요. 이건 요거 좀 끝나고 이제 설명을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자, 91년 헌법에서는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구분이 있었죠. 그래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동적 시민, 없는 사람이 수동적 시민이었어. 그걸 구분을 없애고요. 성인 남자의 보통선거로 규정된 첫째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최초로 보통선거에 입각한 헌법을 만든 거야.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 당시 국내 비상사태 때문에 실시가 보류가 됐어. 자, 그 안에는 이제 행복권이나 생존권과 노동권, 불구자, 비인자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또 규정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복지정책과 연결돼요. 그래서 개인이 못 사는 거는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못 사는 개인들에게 적어도 살만한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공공의 일자리도 제공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도 같이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 평등이 없는 이상은 실제의 자유와 평등도 이룰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아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 93년 헌법에 전문 역할을 했던 게 있어요. 전문. 이게 이제 전 시간에 잠깐 소개했던 뭐냐면 93년도에 공포했던 인권선언서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권선언서 하면 그 89년에 인권선언서만 생각났는데 94년 국민공회 때도 인권선언서가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인권선언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심화규제를 잠깐 펴보면요. 인권선언서 보기 전에 요걸 좀 정리를 할게요. 아까 이제 91년 헌법과 93년 헌법, 95년 헌법 내용이 차이가 있다고 했죠. 요걸 좀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자, 91년 헌법은 국민의회 때 공포되는 헌법이에요. 국민의회 때. 그래서 제한선거, 단원제, 입헌군주제 형태를 띠고 있죠. 근데 국민공회는 1793년 헌법은 국민공회 때 공포된 헌법이죠. 그래서 보통선거, 단원제, 입헌공화국이 했지만 실시가 전쟁 때문에 보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95년 헌법은 이제 총재정부 때. 그래서 제한선거, 양원제는 상원, 하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입헌공화국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792년, 93년, 95년 헌법도 좀 간략하게 이제 좀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1793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이렇게 좀 볼게요. 요걸 이제 그 교과서에서는 교학사인가요? 교학서에서는 이걸 1793년 헌법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건 헌법이 아니에요. 헌법은 아니고 이거는 인권선언서야. 그 인권선언서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프랑스 인민은 최고 존재 앞에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게 이제 인권선언의 주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데 요 구절이 그 뭐냐면 국민의회 그 인권선언서 1789년의 인권선언에서 똑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권선언 두 개가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관련된 내용은 서양서 강좌에 있어. 예,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일단은 1조에 보면 사회의 목적은 공동 행복에 있다. 정부는 인간에게 그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항유를 보장하기 설립된다. 그래서 이 항유라는 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항유라는 말 통해서 그 뭐냐면 항유의 평등을 내세운다. 그래서 정부가 개인의 어떤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개인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최소한의 경제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2조를 보면 자연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권리들, 그러니까 자연권의 권리들 평등, 자유, 안전, 소유권이다.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자, 국민의회 때의 인권선언은 자유가 먼저 나왔죠. 근데 갑자기 자유 대신에 평등이 앞에 나왔고요. 없었던 평등이. 그 다음에 그 자유 대신에 이제 나왔던 소유권 있죠. 그 국민의회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두 번째였는데 소유권이 여기는 마지막이야. 예. 그래서 평등 내용이 추가됐고 소유권을 맨 나중에 규정했다. 소유권 인정하지만 소유권은 다른 그 자연권에 비해서 그 가치가 좀 떨어져요. 예. 그래서 공공의 목적과 규제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소유권 기본권은 인정하지만 다른 그 자연권보다는 좀 더 뒤처져 있는 그런 그 형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보면 이제 4조에 보면 법은 일반 의지의 자유롭고 엄숙한 표현이다. 그래서 루스의 사상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죠. 루스의 일반 의지 이론이 있고 이거는 인민주권하고 이제 관련돼 있어요. 인민주권. 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거기 이제 13조 같은 경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아이고 못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쭉 넘어가면 21조를 볼게요. 21조. 자, 공공의 구제는 신성한 책무이다. 못하네요. 자, 그래서 사회는 불행한 시민들에게 노동을 제공해주거나 그 다음에 노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자들에게 생존수단을 보존해주면 생계의 의무를 진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그 1789년 인권선언서 달리 1793년 인권선언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 그 다음 복지정책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후에 이제 19세기 사회주의에 영향을 줬던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국민주권에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주권보다는 앞에 인민주권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게 25조에 나와 있죠. 누수의 인민주권을 25조에 나와 있는데, 자,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그건 단일하고 불가분하며 소멸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불가양 관련된 내용, 인민주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인민주권 개념을 제시해서 의회에 양도하지 않고 직접 민주정치 이상을 제시했다. 예. 그래서 그 앞에 의회에 국민주권을 강조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인민주권을 강조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의민주정치보다는 직접민주정치를 강조했다. 자, 26조를 보면 인민은 어떤 부분도 전체 인민의 힘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의회를 이룬 주권자의 각 부분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항의하게 된다. 자, 그럼에도 여기에서 보면 인민주권도 중요하지만 의회를 통한 어떤 제도적 권력, 정치 표현도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동시에 중요시 여긴다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볼 때는 요 25조 인민주권을 훨씬 더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쭉 나머지는 다 각자 보시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보세요. 되게 인권선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부분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 있어. 그 35조에 보면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봉기는 인민과 인민의 각 부분의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가장 불가역입니다.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민중봉기를 정당화시키는, 이때 민중봉기라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8월혁명을 얘기하죠. 8월혁명을 정당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회와 국민공회의 차이점을 좀 살펴볼게요. 자, 예전에 한번 기출에 잠깐 언급된 적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국민의회는 지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국민공회는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제도권 안에서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거고,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사회민주주의는 제도권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민주주의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도 같이 하고, 자, 그다음 공통점은 누스 엘바니지가 다 같이 보이고 기본적으로 자연권 사상, 인류의 어떤 보편성을 이제 제공해줬다. 인권선언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국민의회는 1789년에 인권선언서, 그 다음에 국민공회는 1793년 인권선언서. 그래서 1789년 인권선언서는 1791년 헌법에 반영이 되죠. 그 내용이. 그래서 1791년 헌법에 그 입장 볼 때는 1789년 인권선언은 전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1793년 인권선언서는 1793년 헌법에 반영돼요. 그래서 1793년 헌법 입장 볼 때는 그 인권선언서가 1793년 헌법 인권선언서가 전문 역할을 하는 거죠. 각기 다른 거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알람이 왜 이렇게, 잠깐만요. 시도 때도 네, 알람을 껐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회는 이제 상층 부두자, 국민공회는 하층 부두자와 상캐스트가 결합됐고, 주권이도는 이제 인권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회든 국민공회든 국민주권론과 그 다음에 인민주권론이 같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국민의회에서는 국민주권론을 강조해서 투표권을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공회는 인권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인민주권론을 좀 상대적으로 강조했고, 그리고 직접 민주정치를 강조했죠. 간접 민주정치도 있지만 요걸 더 강조했고, 이에 주권 그 국민의회에서는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 중에 간접 민주정치를 되게 강조해요. 예, 대의제. 자, 그다음에 사유재산의 인식을 보면 이것도 이제 인권선언에 보이죠. 매우 중요하죠. 사유재산은 불가침하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사회민주주의는 다른 가치에서 제약됐죠. 그래서 자연권의 순서에서도 재산권이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자, 그 평등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국민의회에서는 권리의 평등은, 그러니까 권리의 평등은 이제 법적 권리 평등이야. 그래서 기회 평등이죠. 실제 경제적 평등이 아니라 기회 평등이고, 항의의 평등은 경제적 평등, 실질적 평등이다.
그래서 정치적 자유나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의 어떤 평등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실제 평등과 연결된다. 그래서 경제적 평등이 없는 이상은 뭐냐면 평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사고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회와 국민공회를 인권선언서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학교육자서 오늘 다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자코뱅의 공포정치를 이제 볼게요. 이 공포정치 내용을. 자, 자코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국내 위급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공회 공안위원회를 강화시켜 나가죠. 그리고 국민총동원령을 내어서 18살에서 25살의 독신 남자들의 전면적인 징집을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혐의자 체포령을 내면서 왕비를 비롯한 반혁명 세력과 지도동파 위원들 대대적으로 처형을 감행해요. 그때 이제 그 왕비가 대표적인 왕비가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프랑스 사람이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왕녀야.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 아시죠? 그의 이제 막내딸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프랑스에 오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안 좋아했어요. 오스트리아 여자라고 되게 안 좋아해줬고, 온갖 추잡한 이게 뭘까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만들어지긴 그 여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여자는 좀 약간 이 여자는 좀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여자분은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목걸이 사건이라고 해갖고 이 목걸이 사건 자기가 관련이 없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말 있죠. 그 대중들이 빵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빵을 못 먹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 왕비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 왕비는 이거는 다 혁명파들이 조작한 거야. 페이크죠. 그리고 이제 대표 왕비가 되게 사치스러운 여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왕비는 그렇게 사치스러운 여자가 아니었어요. 예, 겸손한 생활을 많이 했고, 물론 일반 평민들 입장 볼 때는 좀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 예전에 이제 루이 14세나 루이 15세 부인들과 왕비들과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 앙뚜아네트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 테레지아도 항상 그 교육을 시키기에 화려한 생활을 하지 마라. 그래서 국민들은 너의 화려한 옷보다는 너의 겸손한 행동이 더 더 신뢰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가정교육도 잘 받았다고 해요. 자, 하여튼 어떤 것이 진실이 중요하지 않죠. 사람들은 이제 왕비를 이제 때려 죽일 놈이라고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처형을 시켰고,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민중들 요구를 많이 적극적으로 수용했죠. 그래서 망명귀족들의 토지를 빈농들에게 취득할 수 있도록 분할 매각하기도 하고, 공유지를 주민들 사이에 평등하게 분할할 법을 또 마련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 프랑스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들, 반혁명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토지 등이 국민의회 때 한번 또 나눠지죠. 그때 또 교회재산도 토지도 나눠진과 동시에 이때는 많이 또 나눠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농민들이 토지를 갖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보수화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나폴레옹의 적극적인 지지 세력이 돼요. 예. 그리고 모든 본고적 공란 무상 폐지. 그래서 이제 국민의회 때는 유상 폐지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걸 다 무상으로 폐지한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최고가격제를 실시했어요. 최고가격제라는 거는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니까 가격 상한선을 정한 거야. 누굴 보호한 거죠? 소비자들을 이제 보호한 거죠. 소비자들. 거꾸로 최저가격제는 누굴 보호하기 한 거야? 최저가격제는 생산자를 이제 보호한 거죠. 예, 생산자. 이거는 대공황 때 이제 했던 건데, 자, 하여튼 최고가격제 실시해서 물가와 임금을 통제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최고가격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최고가격제는 그 물가 폭등에 항의한 에베르파, 민중들과 가깝다고 했죠? 그래서 에베르파 압력에 이제 실시했는데, 물가와 임금 통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했다.
의회는 이걸 통해서 이제 물가를 잡음으로써 혁명정부의 합법성을 유지하는 데 강하고, 근데 경제 문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민중 스스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혁명정부한테 맡김으로써 민중의 어떤 직접 민주정치 이상을 포기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국민공회 때 이제 실시했던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요게 서버노트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미터법을 실시했죠. 예, 우리가 이제 센티미터 이름 걸 쓰잖아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야. 이 미터법이 원래 프랑스에서 국민공회 때 만들어졌는데, 이게 전 유럽으로 확대된 게 뭐냐면, 프랑스 그때 나폴레옹 있죠. 나폴레옹이 정복 전쟁이야. 나폴레옹 정복 전쟁을 통해서 미터법이 전 유럽으로 확대됐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럽에서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여러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식민지를 이제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이 미터법 단위가 뭐냐면 전 세계 표준이 돼버린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혁명령을 이제 실시했다. 혁명령이란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종래 태양력이 농사 짓는데 좀 불리하다 해가지고 농사에 알맞는 계절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이제 7일로 하는 그런 것을 폐지하고 10일을 일주일로 하고요. 30일을 일기로 하고 10일마다 후일을 두게 돼요. 1년 끝에 1년 끝에 맨 마지막 연 말에 5일부터 6일까지는 그 끝에 5일에서 6일, 5일에서 6일 정도는 연으로 정해서 상케르트 날로 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혁명령 명칭이 좀 특이한 게 많아요.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달의 기후와 계절적 특징을 이제 갖춰서 그 달을 이제 붙였는데, 자, 여기 보면 좀 눈에 익숙한 명칭도 있죠. 나폴레옹의 쿠데타 이름하고 연결된 부르메르, 안개의 달이라는 거죠. 부르메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법하고 관련된 방통주법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르민드로 반동 있죠. 요것도 혁명령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눈에 익은 그런 혁명력들이 보이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없어져요. 예, 좀 약간 포준하고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고.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징발제와 징발제와 아시나를 강제 유통시켰다. 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제 국내적 위기 상황에서 이제 공포 정치가 실시됐잖아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공포 정치 분위기가 이제 없어진 배경이 이제 형성이 돼요. 일단 아까 얘기했죠. 이제 대불 동맹이 형성된 다음에 초기 때는 패했어. 그러다가 또 승전을 하게 돼요. 그 전투 계기가 이제 프랑스 이제 전투인데, 이 승리에서 프랑스 대불 동맹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요. 그리고 벨기에 지역을 이제 확보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연방주의들 반란 있죠. 그래서 연방주의 반란을 이제 진압을 하죠. 보나파르트의 이제 허구한 정도로 뚜둥해서 이제 점령으로 끝장을 봤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경제적 안정돼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국내적인 어떤 상황이 호전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공포 정치할 분위기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공포 정치가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 돌아가기를 원하게 돼, 민중들이. 근데 이 노벤스피에는 상황을 이제 잘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사회적 원력이 안정화되고 이제 공포 정치 필요 없는데 불구하고 노벤스피에는 공포 정치를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해.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문제가 생겼던 거죠. 거기에다가 민중들과 또 결렬이 돼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살펴볼게요. 자, 민중들과 왜 격렬이 됐냐? 원래 노벤스피에르는 엘베르파와 연결돼가지고 상케트세를 자기의 어떤 자기 세력을 만들었잖아요. 자, 근데 점점 이제 뭐냐면 국민공회 중후기 넘어가면서 민중들과 이제 결별되기 시작하는데, 자, 그걸 이제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도 나와있지만 어디 좀 나와있냐면 제가 정리 좀 해놓은 게 있는데 743페이지 펴보세요. 743페이지 심화규제. 734페이지가 아니라 540 이거는 예전 거고 536페이지네요. 예.
자, 혁명정부와 민중 간의 관계에 보면 초기에는 협력 관계였어요. 근데 그 두 가지 계기를 통해서 이제 떠져 나갔는데 엘베르파와 그다음에 엘베르파 숙청하고 방통주법의 보류 때문이에요. 엘베르파는 상케르트 세력들과 연결된 세력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 때는 망명기족의 토지 재산을 빈농도에 취득시키고 분할매각 결통해서 공유지를 주민들의 평등을 분할시키고 봉건적 무상폐지를 통해서 농민층을 혁명층에 연결 강화시키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산악파는 그 당시 노베스피에르를 주도한 산악파는 상케르트 결합을 가속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산악파들이 그 민중 동원의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그들을 이제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엘베르주의자들의 목소리도 또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게 약화된 게 이제 방통주법 때문에 방통주법은 그 당시 이제 반혁명 그 용의자의 재산을 몰수해서 빈곤한 애국자의 분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류가 됐죠. 그러면서 상키르트 계층과 유대가 약화되고요. 거기다가 누굴 또 처형시켰어요? 엘베르파를 처형시켰죠. 엘베르를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결별이 돼요. 거기다 이제 민중운동을 약화시키는 목적으로 해서 그 당시 그 민중 내에서는 비기독교 운동이 있었어요. 이렇게 민중적 차원의 비기독교 운동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가격성이 놀란 로베스피에르를 그걸 좀 약간 최고 중재 숭배로서 흡수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 신이라는 존재는 좀 필요 있거든. 그래갖고 이제 이신교 같은 형태의 어떤 것들을 이제 흡수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이제 최고 존재 예배를 거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민중의 폭발적 열정을 좀 잠재우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민중들이 모였던 국민총회의 상설을 폐지시키고요. 그리고 초창기 때 자기들 도와줬고 그리고 초기 국민회에 있었던 지도성파를 쳐내는데 도움을 줬던 혁명군들을 민중들을 중심한 혁명군들을 정식 그 군대인 국민군에 편입을 시키죠. 그리고 상케이트의 상부 구조들을 공무원화 시켜요. 공무원화. 그래서 공무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상케이트가 이제 파리 코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치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들 좀 준공무원 조직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들을 순치시키려는 그런 이제 작업을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테러민도 반동이 일어나니까 그 로벤스피에르를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세력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세력이 강해질 거라 생각을 했지만 주변에 우군들 다 쳐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게 된 거지.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합격자 서브노트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 노베스피에르는 이제 실수해서 그 당시 그 공포 정치를 이제 더 강화하면 대공포를 실시했고 그 당시 국민들은 그 공포 정치를 원하지 않았죠. 이제 사회가 안정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실수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각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과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공포 정치의 종교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 당시 데르미드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 중간파 위험, 평원파와 그 다음에 일부 자코뱅, 우파 세력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주도해서 일어나서 로벤스피에르를 타돌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들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로벤스피에르를 이제 처형시키고 로벤스피에르 산악파들이 주도했던 공포 정치의 여러 그 기구들을 폐쇄시켜. 그래서 혁명재판소를 폐쇄시키고 공안위원회의 권한을 극도로 축소하는 등 공포 정치의 기구를 해체하고요. 그 다음에 통제 경제를 포기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같이 하다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총재정부를 이제 넘어가죠. 총재정부. 총재정부는 뭐 그렇게 볼 건 없어요. 예, 그렇게 볼 건 없지만 하여튼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좀 볼게요. 자, 총재정부는 누가 집권을 했었냐면 이걸 좀 약간 설명을 하면 자, 총재 정부를 이끌었던 세력들은 그 아까 이제 대도민도도 반동을 일으켰던 대도민도파예요.
이거 다시 써야 되겠네요. 예. 제 글씨가 엉망이 돼가지고. 일종의 이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게 10월달이라는 뜻이거든요. 월월파라고 하는데, 자, 이들은 이제 어떤 세력들이냐면, 되게 이제 이 세력들은 되게 그 상층 부르주아 세력들이야. 그래서 이제 국민공예 때 평원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코뱅 우파 세력들, 네. 당통 같은 자코뱅 우파 세력들로 구성이 됐던 거죠. 그리고 하여튼 자 이들의 이제 정책 목적은 세력 균형이야. 왜 세력 균형이냐? 일단 예전에 공포 정치가 있었잖아. 공포 정치. 그리고 로벤스피에르를 독재자로 봤어요. 독재자가 출연됐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런 독재 정치가나 공포 정치 출연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기구 상호 간에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야.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기관에 힘을 집중하지 않아요.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의회나 총재정부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정치가 엉망이 되니까 정치나 뭐 경제나 사회 정책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해요. 자, 그런데다가 이제 그 당시 총재정부는 또 위기에 처해 있는 게 뭐냐면 민중들로부터나 그 다음에 그 당시 왕당파로부터 좌우로부터 공격을 받아. 그래서 민중과 좌우 그 왕당파 상호 간에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총재정부가 중간파이기 때문에 좌파 입장이나 우파 입장이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능하지. 정치, 경제, 사회적 정책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좌우로부터 공격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재정부는 어떤 걸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려면 군대의 힘을 통해서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기가 처했을 때는 지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요. 총재정부 안에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리셋 해가지고 또 뭐냐면 자기가 정권을 잡고 그리고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쿠데타가 상사화됐어. 그래서 나폴레옹이 일었던 브레모의 쿠데타도 그 이단으로 일으킨 거야. 그렇지만 나폴레옹은 권력을 총재정부에 넘기지 않았죠. 자기가 이제 뭐냐면 지고 정치를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총재정부와 관련된 대략적인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구체의 내용을 이제 보죠. 자, 총재정부는 그 95년 헌법을 이제 공포해요. 95년 헌법은 유상개국을 중심으로 한 제한선거에 입각해서 500인의 대화 원로원의 양원부 입법부를 뒀다. 그래갖고 이제 500인회와 500인의 집행부 그 다음에 원로원의 양원 입법부를 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500인회와 원로원의 양원 입법을 이제 뒀다. 그래서 두 개의 뭐냐면 그 의회를 둔 거죠. 왜 두 개의 의원을 뒀냐면 아까 것처럼 상호 견제를 시켜서 어떤 특정한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게 똑같이 그 5명의 총재한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5명의 총재가 이제 주도권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들도 한 명한테 몰아주지 않고 5명이 나눠졌어. 그래서 이 5명의 총재가 행정부를 구성하죠. 이것도 상호 군형의 원칙이야. 누가 특정한 사람이 독점을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총재정부는 부르주아 세력을 기반으로 성립된 집단 지도 체제였고요. 상권 분리 원칙이 적용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총재정부의 위기를 보죠. 총재정부는 상호 견제를 통해서 독재자 출현을 막았지만 문제는 무능해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경제적 위기나 정치적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일단 최고 가격제 폐지로 인플레이션이 격화되고요. 아시나 지폐를 폐기하고 채무 지불을 거부함으로써 재정날 억지로 이제 모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를 빚 안 갚겠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냐 재정날 탈피하려고 재정 적자를 뭐냐면 탈피하려고 했죠. 그다음에 고위대 보호관사를 설치해 그들의 기반인 상호업자들을 무마시키려고 했다. 그렇지만 제대로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다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당시 이제 총재 정부는 중도파 세이기 때문에 우파와 좌파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우파는 왕당파 세력들이죠. 보수파, 보수적 우파인 백색 테러가 있었고요. 백색 테러는 적색 테러와 달리 우파 세력들이 행했던 그 테러를 백색 테러고요. 그 다음에 좌파들은 농촌 공동체에 기반 생산물 국가 관리의 유통물 구제를 주장한 정근대적 공산주의자 사상을 소유한 베베프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평등파 음모 사건이 일어나요. 평등파 음모 사건은 뭐냐면 이건 서기에 잠깐 나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서강에 있어요. 잠깐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심화규제 542페이지 펴보세요. 542페이지. 542페이지가 아니라 543페이지네요. 예. 자, 여기 이제 그 베베프 사당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베베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농촌의 공동체 기반으로 생산물의 국가 관리와 유통물 구제를 주장한 정근대적 공산주의 사상으로 혁명적 소수 독재를 통해 공산주의 체제를 실현하는 사상이다. 그래서 후대에 프랑키나 레닝에게 영향을 줬다고 하고요. 그래서 베베프의 의는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한 정치 세력 등장. 예. 자, 그러면 베베프의 음모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볼게요. 베베프의 음모 사건 그 내용 보시면 평등주의 음모죠. 평등주의자의 음모는 주 1833년에 있어요. 1833번에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평등주의자의 음모가 나오는데 서강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당시 옛 산악파 인사들, 팡타운 그룹의 공화주의자들, 바베프주의자, 베베프가 아니라 바베프네. 발음이 좀 큰데 바베프주의자들이 결합돼서 그 평등주의자들의 음모를 조직했다. 여기에는 혁명적 4년 겨울의 식량위기와 민중의 비참한 삶이 작용했으나 이제까지는 민중운동과 달리 그것은 무장봉기로 정부를 정복한 뒤 혁명의 소수의 독재를 통해 공산주의 체제를 실현하는 새로운 강령을 지녔다. 하지만 그 음모를 실현하기 전에 이미 거의 내부 고발자가 생겨서 일부 체포되고 군대를 선동하려는 그론의 병역의 시도는 그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평등주의 음모는 정치적 평등 상태를 병역시킨 하나의 당막극에 불과했지만 이 공산주의 이념은 처음으로 하나의 정치 세력이 등장했던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와베프의 이제 사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용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우파는 왕당파, 그 다음에 이제 좌파는 바베프의 그 평등파 음모 이런 등등을 해서 이제 뭐냐면 국내적 위기에 이제 처했던 총재 정부는 쿠데타를 통해서 뭐냐면 그것을 뚫으러 가죠. 그래서 여러 번의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쿠데타가 뭐냐면 브루메르 쿠데타야. 자, 그때 이제 이 브루메르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은 그 당시 이집트 원정에 가 있었어요. 그 이집트 원정 가서 영국의 인도로 가는 항로를 막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가 못했어.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또 유행병까지 돌아가지고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상당히 이제 큰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의회에 있었던 그 나폴레옹 동생이 그를 이제 좀 꼬셨죠. 여기 와서 군대 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달라. 그래서 나폴레옹은 거기에 있었던 2만 명 넘는 그 부하들 다 버리고 그 측근들만 몇 명 데리고 홀로 탈출했어.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들어와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예. 거기 이제 이집트 원정에 갔던 이제 많은 병사들은 한 2년 동안 영국군과
싸우다가 결국 항복하게 되죠. 예. 자, 하여튼 대의전쟁 계속으로 군대는 독자적인 세력으로 그 영향력이 커져갔고요. 특히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지방에 있는 여러 세력들을 이제 반란들을 장악하고 또 이탈리아 원정도 갔죠. 그리고 거기다 또 이집트 원정을 가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인지도를 이제 쌓았고 인기도 많이 누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총재정부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책으로서 군대의 힘을 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국유지에서 매각 등 병역의 혁명의 혜택을 받은 부르주아나 농민들 입장 볼 때는 총재정부가 상당히 뭐냐면 못 믿은 거야. 이게 총재정부가 너무 허약하다.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그 기득권, 그러니까 이제 혁명을 통해서 얻었던 여러 가지 그런 재산들과 토지를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한 군사력 지도자를 기대했는데 이때 부르메르 쿠데타를 통해서 나폴레옹이 집권하면서 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총재정부가 쓰여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의 의의인데, 프랑스 혁명의 의의는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유평등 우애를 이제 강조했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전제적인 절대왕권을 타파하고 시민 권력이 계급을 장악했고요. 그다음 경제적 봉건적 잔재, 앙시안 레짐을 제거하고 자본주의의 순조로운 발전을 가능케 했다. 사회적으로는 그 당시 이제 앙시안 레짐의 신분적이고 법적인 불평등을 타파하고 귀족 계급에 대한 시민 계급의 승리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 시민 사회의 발전이 가능했다. 사상적으로는 종교적 구습에 젖은 전 시대의 사고방식에 대한 계몽사상의 전면적 승리였다. 그래서 교과서적인 내용들이에요.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그래갖고 요거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프랑스 혁명의 의의가 너무 좀 약간 막연하잖아요. 예, 딱 떨어지는 문제도 아니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자 보시고 뒤에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나폴레옹이 있는데요. 요 나폴레옹이 넘어가기 전에 프랑스 혁명 영국 경향을 좀 볼게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의의보다는 프랑스 혁명 영국 경향을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09년 2차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서브노트에는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제가 따로 이제 심화규제에는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설명하기 전에 이제 제가 서포트즈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서포트즈 인증번호는 12번이에요. 12번. 자, 그러면 몇 페이지 펴보시면 심화규제 546페이지를 펴보죠. 자, 프랑스 혁명의 영국 경향을 크게 이제 1970년대까지는 고전 해석, 자경적 해석, 자코벤적 해석이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통론이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사적으로 종량했고 계급적인 접근이죠. 부르주아와 귀족 계급의 대립구도. 그래서 구체제의 모순 안에 부르주아 주도로 민중이 참여하여 봉건적 잔재를 청산하고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이행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 견해예요. 보통 고전 해석들이. 예. 그런데 이제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경적 해석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이걸 수정 해석이라는데 일반적 견해를 그냥 수정을 해가지고 다른 견해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코뱅을 주도해갖고 했던 것이 아니다. 크게 볼 때는 그냥 정치적 변화에 불과했다. 다만 그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 확립의 하나 이제 이단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우경적 해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혁명의 구조적 원인, 앙시안 레짐의 타파라는 이런 걸 부정하고 사회경제적 조건의 반영문이 아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적 변화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정상적인 궤도 이탈하는 혁명의 이탈 시기를 인식하고 자유주의 확립이라는 장기적인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프랑스 혁명 자체는 기존의 사회에서 약간 벗어난 행동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리고 혁명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뭐가 변하냐면
그 당시 정치 지배자들의 변화밖에 안 된다. 그리고 구체적 말기에 동일한 엘리트 집단을 형성했던 귀족과 부유주 내부에 우연스럽게 분열 현상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을 사회 경제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큰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 변화로만 보고 장기적인 측면일 때는 어떤 방향성만 제시해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수정 해석, 우경적 해석이죠. 자, 물론 이거는 일반적 견해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또 최근에 들어오면 80년대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반영이 나요.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은 뭘 하죠? 해체적 입기를 하잖아요. 그 거대 담론을 해체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신문화사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주로 이제 뭐냐면 미시사 연구를 주로 하잖아요. 예, 구조나 뭐 거시적인 어떤 큰 담론보다는 그 미시사 역할을 하죠. 미시사를 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 혁명을 연구하는데 뭐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종전처럼 사회적 총재성을 포기하고 뭐 구조니 어떤 뭐 사회 구조니 정치적 구조니 이런 것도 다 포기하고요. 프랑스 혁명에서 일어난 특정 개인이나 사건, 지방, 행위 등 연구 대상을 미시사적으로 한정돼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급적 설명 대신에 연구 대상을 파편화시키고 하나하나 개별적인 거대 담론을 통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가지고만 해석을 해. 예. 그리고 그 분절화. 그래서 사건 자체 독자적 규정성을 지니는 의미의 단지자로서 인식한다. 그래서 거대 담론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건 하나하나를 그냥 거기에 의미를 두는 파편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의의는 고전 해석의 도식적인 범주를 넘어서 계급, 대립, 구도 이런 것들을 넘어서 연구 주제나 방법론, 인식론을 등 다양하고 개방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법은 그 나무는 볼 수 있죠. 이렇게 나무는 디테일한 건 볼 수 있어. 근데 멀리서 숲을 보지 못해. 예. 그래서 혁명에 대안적이고 총체적인 상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미시사적 접근이기 때문에 이런 거꾸로 거시사, 그러니까 거대 담론, 그리고 전체 모습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연구 경향은 세 가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고전 해석이 정통적인 일반적 견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수정 해석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80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신문화사 등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 그 프랑스 혁명을 그런 사건이나 개인, 지방 행위 그 자체를 연구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생각해도 최근 문제의 경향하고 좀 맞진 않아요. 프랑스 혁명 연구 경향을 쓰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09년 2차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에서 끝낼게요. 예, 다음에는 그 미국의 그 기출문제, 미국 독립혁명 기출과 프랑스 혁명 기출문제 풀어본 다음에 나폴레옹 부분을 이제 또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